오늘 미국 주식 시장 3대 지수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플러스로 끝났는데 장 초반보다는 낮은 다우지수입니다. 이거 장 초반보다 스타트보다 낮은 수준에서 끝났습니다.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나스닥은 그렇지 않고 이제 초반보다 높게 나왔는데 이번 주 FOMC 회의 때문에 눈치 보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테이퍼링 규모에 대해서는 뭐 크게 반응은 안 할 것 같고,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보느냐, 그로 인해서 이제 기준금리 어떻게 작동하게 될 것이냐, 언제 올릴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주식시장의 향방을 결정하지 않을까. 이제 그 기업 실적 발표 시즌은 거의 다 끝나갔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식시장의 방향성을 타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그게 끝났다는 얘기는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이슈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물론 뭐 제롬 파월 연준장이 어떻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판단하기 좀 어려운데, 할 수 있는 거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기준금리,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이 그 기대치를 훨씬 넘을 정도로 압력이 강하다, 이런 류의 멘트는 안 할 거예요. 시장 금융시장을 흔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큰 변화 없이 이전에 있던 스탠스를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유가가 좀 그런데, 여기 보시면 천연가스는 최근 아래로 세게 내려왔거든요. 오늘도 3% 빠졌는데, 유가는 보시면 유가는 빠지질 않고 있습니다. 내려왔다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구리 가격도 보면 살짝 들린 것처럼 보이긴 한데 추세적으로 최근에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뉴스 보도를 보면, 여기 보면은 오일값이 올랐는데 그거는 뭐 수요에 대한 전망 때문에 올랐습니다. 중국이 그 비축유를 방출한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늘 거라는 전망 때문에 오일 가격이 올랐다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좀 온화한 날씨가 예측되면서 가격이 아래로 내렸다라고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에너지 관련된 그 인플레이션 압력은 이제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오펙에서 지금 그 추가 생산량을 늘리지 않겠다. 이 기사를 하나 볼까요? 뉴스팸 기사고요. 11월 2일자 기사고, 누구가 올리셨냐면 여기 김나래 특파원께서 올리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이번 주 예정된 주요 산업들이 원유 생산량 수준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생산량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11월 첫날 상승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늘리질 않겠다 이거죠.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그 압력을 완화하기, 공급 부족의 즉각적인 위험을 줄이고 가격에 대한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하루 80만 배럴을 증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선택하지 않으려고 전혀 생산량을 전혀 늘리지 않을 수 있으면, 현재 정책에서 벗어나면 유가가 급격히 움직일 것 때문에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루 1일 40만 배럴 석유 증산만 할 거다.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오펙 플러스는 공급을 늘리는 대신 수요 곡선 뒤에 머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 선임 석유시장 분석가께서. 뭐냐면 항상 그 수요 뒤를 따라가겠다 이거죠. 가격을 낮추고 싶지 않다는 뜻인데, 저는 이게 생각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천연가스가 아래로 급게 내려왔잖아요. 석유 수요가 다른 쪽으로 이전에 가서 다른 쪽을 더 많이 추구할 수 있는 여건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말고 천연가스 이외에 여기 보시면 석탄 가격도 급락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석유가 공공행진을 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쪽에 섹터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에너지 가격도 이제 잡히고 있는 게 아닌가. 그거에 발맞춰서 지금 여기 보시면 철강 가격도 세게 내려왔는데, 이거는 유럽하고 미국 간의 관세 관련된 문제를 여부를 G20 회의에서 얘기가 바이든이 풀어줬죠. 그런 것이 이제 철강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바로. 그리고 최근 구리 가격도 재고가 빠지는 수준에서 이게 구리 가격이 좀 내려왔거든요, 추세적으로 조금. 근데 알루미늄 가격도 보면 알루미늄 가격이 재고가 빠지면서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이 재고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도기 올랐다라고 하는 쪽이 시장에서 작동하면서 이 주요 메탈 두 개, 구리하고 알루미늄도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 관련된 그
고가 논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가격이 하향 안정세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원자재 발 문제들이 이제는 좀 향후 식어가는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자료는 한국자원정보 서비스 자료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또 이겁니다. 중국이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경고들이 나오고 있는데 PMI 지수가 연속 2번 제조업이 경기 수축으로 나왔거든요. 전력 생산량의 생산량 공장 가동이 약간 멈추는 그런 우려 문제도 생기고 그런 상황에서 생산량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전력 생산량도 줄었고 상당히 많이 줄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경기 수축에 대한 위험성으로 이어지면서 이것도 역시 원자재 가격하고 특히 원자재 가격 쪽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에너지 쪽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원자재 관련된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좀 일단락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중국 시장은 힘을 못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닥에서 기고 있죠. 떨어진 다음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최근 5일치를 보면 쭉 바닥으로 좀 기고 있습니다. 계속. 유럽 시장은 어제 반등하면서 쭉 올라갔거든요. 중국이 약하고 우리나라도 반등세가 약합니다. 지금 우리나라하고 중국 경제하고 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도 거기에 중국 시장의 영향을 좀 받으면서 이제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요번에 FOMC 나오면 유심히 봐야 될 게 물론 빨리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기관도 많은데 여기 보시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7월하고 11월 달 두 차례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예상치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빨리 예측하는데 골드만삭스밖에 없어요. 지금은 다른 쪽은 내년도 하반기 내년도에도 안 올린다고 예상하는 곳까지 있으니까 이거는 이데일리고 11월 1일자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올리신 분은 이윤아 기자께서 올리셨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행보에 대한 뉘앙스가 시장에 퍼지면 주식시장은 직전에 움직인 바닥점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내려갈 수 있다. 예전에 그 전문가가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가지고 뭐 30%까지 고점 대비 하락할 수 있다라고 전망이 나온 적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뉴스 보도를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정도까지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는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다만 우리가 예측할 거는 시장을 한번 된탕 흔들 수 있는 여지가 아직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진으로 보면 본진이 아직 오지도 않았고 여진만 지금 왔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제 생각에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그런 심한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뉘앙스를 어디다 던져놨는데 그 던진 뉘앙스가 시장에서 이렇게 해석이 되면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죠. 시장에서. 해석이 되면 이제 큰일이라는 거죠. 근데 그 해석 자체가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말에서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점도표 쪽에서 나올 것 같지 않을까. 점도표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 내년도 금리 인상을 점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면 숫자가 과거보다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도록 만들고 그 주식시장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시장이 올라간다, 머리를 들고 있다고 해서 조정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주식시장 중에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주식 중에 한 가지는 이겁니다. 이코노미스트 기사고요. 11월 1일자입니다. 이거는 누가 올리셨냐면 김혜원 기자께서 올리셨는데 여기 잘 보시면 제목이 뭐냐면 디램 가격이 하락하니까 반도체 겨울론이어서 삼성하고 SK하이닉스가 공급을 조절하겠다. 두 기업이 글로벌에 상당히 많은 부분의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는데 지금 디램 가격이 9월 이후로 지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정점을 치고. 그런데 여기 밑에 보시면은 공급 조절로 내년에 여팡 회복이 가능하다고 전문가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모두 메모리 공급
조절할 경우 내년 2분기부터 메모리 업황이 회복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였고, 그 삼성전자가 여기 보시면 컨퍼런스 콜에서 투자 재평이나 이런 것들 얘기를 안 했거든요.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2021년 연간 설비 투자 전망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요거는 상황을 봐서 투자하거나 말거나 이렇게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역시 설비 투자를 통한 가격 경쟁보다는 수익성 중심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급 조절을 하겠다는 거죠. 공급 조절을 하게 되면 이 반도체 수요 측에서는 재고를 지금 많이 일정 부분 쌓고 있는데 그 쌓고 있는 거를 소진하면 다시 사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급 쪽에서 열심히 반도체를 찍어주면 계속 낮은 가격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또다시 재고 이후에 반도체를 사기 위해서는 가격 하락세는 맞추는, 하락세는 이제 낮추는 그런 요건이 작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하나 더 기사를 보여드리면 이건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11월 2일자 기사고요. 이 기사는 김준엽 기자께서 올리셨는데, 여기 보시면 DDR4 가격 약세라 DDR5 쪽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인텔이나 애플 등 차세대 칩셋이 DDR5를 지원을 본격화하기 시작하면서 DDR4를 밀어내고 5를 할 거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컴퓨터나 이런 것들 혹은 그 스마트폰에 OS가 있습니다. 그 기기를 돌리는 주요 핵심 소프트웨어인데, 그 소프트웨어가 DDR5의 데이터 메모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되면 이 DDR5를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이 DDR5를 쓸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 밑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부분입니다. 그 DDR5는 죄송합니다. DDR5는 DDR4보다 속도는 2배, 그 다음에 전력 소모는 적다. 그러니까 빠른 속도에, 그 다음에 오랫동안 배터리를 유지하는 그런 기능이 사실 스마트폰에서 주요 기능이기도 하죠. 그래서 스마트폰 생산마다 DDR5로 대체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DDR5 가격이 30% 이상 비싸다는 거죠. DDR4보다. 그러면은 적게 팔아도 그만큼의 이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커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가 넘어간다는 거죠. DDR4를 없애고 DDR5로. 물론 이게 빨리 작동하는 건 아니고, 여기 보시면 2022년 DDR5 출하량 비중은 올해 0.1에서 2022년 4.7, 2023년 20.1%로 급증해서 2025년엔 40%로 늘어날 것이다. 반면에 DDR4는 뭐 이렇게 2022년에 49로 정점을 찍고 내려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반도체 사이클이 또다시 이 후반부에 DDR5 쪽으로 일어날 거고, 결과적으로는 메모리 반도체를 쓰는 기기가 순환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판매가 되지 않으면 삼성전자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이클이 또 새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사이클이 어느 시점에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좀 늦게 나오죠. 여기 보면 2022년 내년도는 4.7밖에 안 되는 걸로 예측하고 있으니까, 근데 뭐 2023년, 24년, 25년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내년 후반부, 내후년 정도부터 좀 속도가 붙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겠죠. 시나리오를 좀 작성해 보면 내년도 공급 조절을 하면서 2분기, 1, 2분기 정도에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바닥을 찍고 3, 4분기 정도에 오르기 시작한다, 혹은 바닥을 최소한 지나서 최악을 지났다라고 인정이 되게 되면 조정은 이미 끝나고, 반도체 사이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전부터 주식시장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보면, 내년도 상반기 초반, 중반 늦어도 정말 늦는다 그러면 내년도 하반기에 삼성전자는 이미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사이클 DDR5로 인해서 진행되고 있는 2023년, 4년, 5년 이 사이클을 타고 주식시장이 다시 머리를 들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예전에 그 얘기를 드렸었죠. 주식을 살 때 이 기업이 계속 존속할 수 있는 기업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되고, 단순히 이 반도체가 들어가는 그 수요 자체가 준다거나 아니면 대체재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이 메모리 반도체 쪽에 강력한 그 강자로 나서고 있는 삼성전자가 한없이 주가가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건, 이 밑에 보면
DDR5 말고 이전 기사를 여기 보시면 밑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양사는 시장 불확실성이 큰 메모리 반도체 대신 파운드리 생산 능력을 키운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미국 2공장 평택 증설로 2026년까지 파운드리 생산 능력을 3배를 키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는 거고, 그 다음에 비메모리 반도체 위탁 생산을 하는 파운드리 쪽에 계속적으로 생산 능력을 늘리겠다라는 뜻이죠. 이게 플러스 알파로 작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를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지금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매도를 할 수 있으실 겁니다. 다만 그래서 이제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주식은 이건데, 이거는 한경글로벌 마켓에 설지현 기사께서 11월 1일 날 올리셨습니다. JP모건하고 UBS, 제프리스가 지금이 자동차 주식을 살 때라고 얘기를 했죠. 저도 이 얘기 드렸는데, 메모리 반도체가, 그러니까 자동차 반도체가 부족해서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 난리에 이제 끝자락에 왔을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주식시장이 많이 조정을 받았고, 다만 여기에 가장 큰 혜택을 받은 곳은 사실 테슬라인데, 테슬라는 자동차 반도체를 상대적으로 덜 쓰고 자체적으로 메모리를 조달하는 그런 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은 자동차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전기차가 상대적으로 그 메모리가 더 들어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테슬라는 그렇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업황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주식이 내년에도 그러겠느냐? 그건 아닐 거다. 일정 부분은 반도체가 소진이 되고 바닥을 찍을 거기 때문에 자동차 주식도 이제는 좀 조금씩 담아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를 생각하고, 늦어도 내후년 상반기를 생각하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투자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쪽인데요. 부동산 쪽은 여기 보시면 이거 디지털 타임즈 박상길 기자께서 10월 31일 날 올리신 겁니다. 커지는 집값 하락 신호. 집주인이 급매물 던져도 무주택자들이 안 산다, 이렇게 나와 있죠. 다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다른 주택이나 이런 것들이나 매매가 좀 줄고 가격이 좀 내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남에서 신고가를 갱신하는 곳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추세적 상승의 마지막 끝자락이 일부가 올라가는 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일부가 전고점을 돌파한다고 해서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보는 게 아니고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거는 주택산업연구원 자료인데요. 이게 주택사업 지수예요. 우리나라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점선이 전망이고 이게 실적인데 100 아래에 있습니다. 두 개 다. 그리고 전망 같은 경우는 추세가 이제 내려오고 있다가 약간 머리를 들긴 했는데 이제 내려오고 있습니다. 추세가. 그 다음에 요거는 주택산업연구원의 이거는 분양경기 실사지수거든요. 분양시장에 대한 느낌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올 한 4, 5월 올 한 4, 5월 달에 정점을 치고 추세도 전망도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국 지역이고요. 이거는 수도권이고요. 이거는 지방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주택산업연구원인데, 이거는 입주 경기 기대감입니다. 얘는 한 6월달 조금 늦게, 분양보다 조금 늦게 정점을 치고 얘도 전망도 실적도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주택 매매 시장, 그러니까 매도하고 매수와 관련돼서 움직이는 건데, 이제 위로 올라가면 매수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면 매수 심리가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최근까지 올라오다가 약간 꺾였는데 전월 대비, 중요한 건 이제 다만 우리가 봐야 될 건 얘가 올라가는 정도가, 매도에 대한 심리가 올라가는 정도가 일정 부분 있는데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다.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추세가 흔들리고 있다, 위에서. 이제 정말 주택시장이 정부에서 강력하게 대출과 관련된 정책을 피는 것도 있고, 그게 가장 강력한 것 같고요.
일정 부분 많이 올라왔는데 대출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금리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제서야 주택시장이 잡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택시장이 한번 잡히면 한동안 주택가격이 안 올라갑니다. 우리가 한번 되짚어봐야 될 게 글로벌 금융위기 터진 뒤에도 주택가격이 일정 부분 올라갔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그 당시 지나고 나서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이렇게 주택가격이 조정받을 때 그 전세가격이 주택가격이 막 7, 8, 90%까지 육박하는데도 불구하고 주택을 구매하지 않고 그때는 집값이 전혀 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던 때가 있습니다. 그게 한 10년 전쯤 되는 거죠. 향후에 한동안은 주택가격이 또 안 오르고 횡보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주택을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논점은 개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다만 주택을 무리하게 구매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심스러워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지평형이라고 말을 하는데 중소형 평형이 아닌 대형 평형 위주의 시장 접근은 상대적으로 좀 위험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강북이나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주택이 뜨거웠던 것은 이제 한여름을 지나서 가을께로 접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 주택시장이 곧 이제 겨울로 접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